당뇨인이 치매에 걸릴 높은 확률은 어떨까요? 치매도 당뇨의 합병증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구야마초 연구가 유명합니다. 치매는 크게 두 가지로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로 분류됩니다. 구야마초 연구에 따르면 당뇨인은 비당뇨인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에 걸릴 위험이 1.8배,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릴 위험이 2.1배 높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는 치매이며 알츠하이머 치매는 위축되는 치매로 두 가지 모두 인슐린과 관련이 깊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가 위축되면서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도 수축되어 기억을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뇌는 왜 위축되는 것일까요? 이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때문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흔히 뇌의 찌꺼기로 불리는데 정상적으로는 효소로 인해서 분해되어서 뇌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아밀로이드 베타가 분해되지 않고 뇌 속에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때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를 분해하는 효소 중에서 하나가 인슐린 분해 효소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인슐린 과다 분비가 되고 그만큼 인슐린 분해 효소가 소비되므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분해하는 작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 결과 아밀로이드 베타가 미처 다 분해되지 않은 채 남겨지는 것입니다. 뇌에 잘려온 아밀로이드 베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태가 변형됩니다. 이 변형된 아밀로이드 베타는 독성을 띠고 있어 신경세포를 사멸시킵니다. 그 결과 뇌가 위축됩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시작입니다. 약보다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야 한다. 고혈압은 당뇨인에게 흔하게 동반되는 질병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류가 나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이기 쉬워지고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혈압이 상승하지요. 이처럼 고혈압과 당뇨병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도 2~3배 이상 높다고 추산됩니다. 현재 일본 고혈압 학회에서 수축이 혈압 140에서 혈압 90을 고혈압 기준치로 삼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축이 혈압이 나이 플러스 90 범위인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나이, 체격, 심장 크기 등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같은 시치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은지요. 키 170cm인 근장은 30대 남성과 150cm인 왜소한 80대 여성의 혈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해서 고혈압이니 약을 복용하세요, 약물 복용으로 요법으로 평생 관리하세요 라고 진단하면 어불성설이지요. 명심하세요. 혈압약은 어디까지나 혈압을 낮추게 할 뿐입니다. 고혈압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당뇨병을 앓는다면 당뇨병 약으로 인슐린을 투입하기보다 근본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약 없이 혈당을 잡으려면 혈압약이나 당뇨약의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약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약물요법을 시작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뇨병에는 실로 다양한 합병증이 있어 말했을 테지요. 혈당이 올라가면 등달아 망막증, 시인증, 신경장애, 우울증, 치매,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많은 합병증이 생기면 대체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라고 걱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약을 복용 중인 당뇨병 환자는 적지 않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 혈압을 낮추는 약 많지요. 여기에 우울증까지, 불면증 챙기면 수면제, 처방제까지도 받으니까
많아진다라는 거죠. 반복하지만요. 어떤 약도 근본적인 원인, 즉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저 당장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이지요. 특히 당뇨병은 만성질환이므로 완치해서 사라지는 병이 아니라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급한 불만 끄는 역할을 할 뿐, 당뇨병에 걸리면 당뇨 관련 약을 비롯해서 다양한 합병증 관련 약까지 추가되어 평생 수많은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완치되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에 투석, 실명, 수족, 절단에 이르기도 합니다. 약이 무조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증상을 억제하는 데 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다양한 합병증이 유발되는 당뇨병에 걸리면 수십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평생 그 약들을 복용한다면 약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다량의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약을 흡수하는 장, 약을 분해하는 위는 물론 간과 신장에도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과연 우리 몸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약은 어디까지나 당장의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평생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치유력을 회복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약 없이 혈당을 잡으려면 약은 증상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장, 간과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제부터 당뇨병 전 단계에서 인공투석으로 진행되기까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았는데 재검사 필요, 검사 필요 라는 불길한 문장이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결과표를 자세히 보니 혈당, 당화, 혈색소 수치에 적신호가 켜져 있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당뇨병 예비군이라는 뜻입니다. 혈당 수치부터 제대로 알자. 당뇨병을 진단하는 지표로는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있는데 두 가지 정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복 시 혈당치가 70에서 109, 혈당과 정상 범위. 또 식후 혈당치가 140 데시리터 미만. 공복 혈당은 마지막 실당을 한 뒤에 10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값이고, 식후 혈당은 75g 포도당이 함유된 액체를 마시고 2시간 뒤에 측정한 값이다. 당화혈색소 정상 범위는 기존치가 4.6에서 6.2%인데 당뇨병은 6.5% 이상을 말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의미하는 혈당치는 공복일 때 수치가 당화혈색소 126 데시리터 이상, 식후 수치가 200 이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정상 수치와 당뇨병 수치의 중간은 경계형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당뇨병 예비군, 즉 당뇨병으로 가는 길목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1에서 2개월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검사 수치입니다. 혈당 수치는 검사 당시 혈당만 알 수 있고 당일 식사와 운동으로도 수치가 변합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 수치는 지난 1, 2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를 반영하므로 당일 식사나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은 혈당 수치와 당화혈색소 수치를 증상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뇨병을 진단합니다. 간혹 건강검진에는 혈당 검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예전에 노동안전위생규칙에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당 검사가 필수였으나 2017년부터 당화혈색소 검사로 대체 가능해졌습니다. 혈당은 당화혈색소 수치로만 확인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식전, 식사 등으로 변동하는 혈당 수치는 1, 2개월 평균을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당뇨병을 진단하는 지표로서 신뢰성이 높지요. 약 없이 혈당을 잡으려면 공복 혈당을 마지막 식사를 한 뒤에 10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이때 혈당치는 70에서 109, 식후 혈당은 75g 마시고 2시간 뒤에 측정합니다. 식후 혈당치는 140 미만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어떤 혈당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목표를 세워보세요. 뚱뚱하지 않으면 괜찮을까?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재검사 필요라고 나와도 몸 상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괜찮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이나 정상 체형 중에 혈당 수치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대단한 착각입니다. 마른 체형이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준텐도 대학의 발표 연구에 따르면은 18.5 이하인 저체중 젊은 여성은 보통 체중인에 비해서 내당 장의 비율이 7배나 높습니다. 내당 장이라는 식후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높은 당뇨병 예비군이라는 뜻이죠. 비만일수록 내당증 장애의 비율이 높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인은 체질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적어서 비만이 아니어도 내당능 장애가 되기 쉽다고 알려집니다. 요컨대 비만이 아니어도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말입니다. 나는 뚱뚱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그물입니다. 당뇨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질병의 뿌리가 같으면 해결책도 같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출발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병을 별도로 고혈압, 우울증, 치매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파생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질병들의 기원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질병이란 왜 생길까요? 신체의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비롯해서 고혈압, 우울증, 치매의 모두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에너지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재료인데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자극받아서 근육 조직이 일시적으로 손상됩니다. 이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다시 근육 조직이 재생되어 더 튼튼하게 성장하죠. 이처럼 근육이 손상과 재생을 반복하면서 근력이 강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초회복이라고 하는데 운동과 단백질 섭취는 초회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움직이고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육을 단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당 수치가 저절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약 없이 혈당을 잡으려면 뚱뚱하지 않아도 당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마른 비만이 더 많아지는 추세이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만이 아닌 사람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혈당 메커니즘을 알아야 혈당이 잡힌다. 혈당 메커니즘. 혈당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번에는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당뇨병의 원인을 살펴봅시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식이 제한을 해야 할까요? 결론 벗지 말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당질 섭취를 중단해야 하나요? 묻는데 저는 당질을 얼마든지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질을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섭취한 당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니까요. 당질이 하는 역할은 당질이 몸 안에서 제대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당질을 섭취한다고 혈당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당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통틀어 3대 영양소 3가지를 체내에서 에너지 전환, 그래서 내장과 근육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는 차를 움직이는 연료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3대 영양소 중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전환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탄수화물, 당질입니다.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가 합쳐진 것으로 체내에 흡수된 당질은 포도당 글루코스가 되어서 녹아 들어가서 전신의 세포로 보내져서 에너지원이 됩니다. 남는 부분은 근육과 간으로 흡수되어서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혈당이 부족할 때 꺼내 사용하게 되죠. 이처럼 당질은 몸에 저축을 한 만큼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만일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우리 몸속의 세포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육도 내장도 뇌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해서 머리가 멍해지고 몸이 나른해지고 무기력해지죠. 더욱이 면역력도 약해지고 감염병에 걸릴 위험도 커져서 극단적인 당질 제한은 몸에 해로울 뿐입니다. 과도한 당질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끼니마다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과하게 먹는다든지 한 끼에 밥을 몇 공기나 비우는 등 누가 봐도 과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3끼 중에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빵이나 밥을 먹는 정도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 몸은 과다한 당질을 섭취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코바 한 개를 먹으면 우리 몸은 대체로 만족합니다. 한 번에 서너 개 이상을 잇따라 먹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없죠. 사람의 몸에는 적정량이 정해져 있기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당질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놀랄 만큼 과식하지 않는 한 당질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식사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 없이 혈당을 잡으려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식이 제한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질을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섭취한 당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니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당질은 얼마든지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칼로리 제한은 난센스. 당질 제한만큼 당뇨병에 대한 오해가 바로 칼로리 제한입니다. 당뇨병 식이요법을 지도받은 사람들은 이미 알겠지만 현재 식이요법의 지표는 칼로리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루 활동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체 활동 수준을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눈 다음에 추정 에너지 필요량을 설정합니다. 신체 활동 수준이 보통인 2단계에서 50, 64세라면 남성은 하루에서 2000에서 2800, 여성은 1800, 2100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남성에 필요한 칼로리, 여성에게 필요한 칼로리 범위에 맞춰서 식단을 짜라는 조언을 듣지요. 칼로리보다도 영양.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칼로리 수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세요? 칼로리 정의는 1기압하에서 물 1g의 온도를 더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음식으로 말하는 칼로리를 알고자 하는 식품을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상승한 물 온도를 측정해서 칼로리를 결정하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의문이 맞습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은 타지 않습니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소화 및 신진대사인데 음식은 연소시켜서 결정되는 칼로리와 이 소화 및 신진대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죠. 제가 음식을 먹이던 칼로리를 계산해서 우리 몸에 적용하는 것이 넌센스라고 주장하는 까닭입니다. 음식에서 중요한 문제는 칼로리가 아닌 질입니다. 식사의 질이야말로 섭취하는 영양물이 체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죠. 밥 한 공기, 고기 한 조각, 버터 한 조각이 모두 100kcal라고 해도 각각의 음식이 몸 안에서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밥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고기는 몸의 재료로, 버터는 에너지와 세포와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되지요. 이처럼 영양소마다 고유한 역할이 있으며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식사의 질입니다. 문제는 몸의 상태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고칼로리 식품이라며 육류를 자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고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가 되고 지방은 호르몬 재료와 체온을 높여주는 에너지가 되지요. 근육을 만들고 체온을 높이고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육류는 다이어트의 조력자이자 결코 방해꾼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당질이나 과도한 칼로리가 아닙니다. 근육 부족, 단백질 부족으로 당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몸에서 혈당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태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없이 혈당을 잡으려면 과도한 당질이나 과도한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근육 부족, 단백질 부족으로 당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몸에서 혈당을 제대로 쓸 줄만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당질이 제대로 못 쓰이는 이유는 저를 찾아오는 하소연은 먹는 양은 젊을 때부터 줄었는데 혈당질은 더 올라가세요. 왜 나이를 먹으면 혈당질이 쉽게 올라갈까요? 이유는 간단. 혈액 속의 포도당의 혈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질이 됐기 때문입니다. 혈당 80%를 흡수하는 근육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그래프. 내장, 지방, 골격 등 내 기관별로 혈당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에 걸리면 당 흡수량이 정상인의 절반까지 떨어집니다. 당 흡수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되지 못한 당이 혈액에 쌓여서 혈당이 남아돌게 되지요. 당 흡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격근 근육입니다. 내장 지방 내에서 이루어지는 당 흡수량은 정상인과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골격근에서는 당 흡수량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체에는 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은 근육입니다. 혈당의 80% 이상이 골격근으로 흡수되지요. 그런데 근육에서 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당이 넘쳐나겠지요. 이것이야말로 먹는 양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혈당치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의 당 흡수량과 비교, 내장지방 근육 내, 그래서 혈당 수치량 정상인과 제2 당뇨병 환자, 인슐린이 작용하는 정도를 장기 기간별로 살펴보는 위와 같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전신 당 흡수량은 정상인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에 내장 지방 내의 당 흡수량은 정상인과 동일했다. 결국 당 흡수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골격근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앞에서 말한 체형의 젊은 여성은 보통 체형보다도 내당능 장애가 2배 이상 걸리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른 여성은 보통 체형에 비해 골격근이 현저히 적지요. 요컨대 근육량이 적을수록 설령 나이가 젊더라도 혈당이 올라가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면 근육이 당을 흡수하는 힘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약 없이 혈당을 잡으려면 나이를 먹을수록 혈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육은 당을 흡수하는 힘을 늘리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운동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내려가는 핵심 원리는 뭘까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액 속에서 포도당이 증가한다. 췌장에서 인슐린은 호르몬 분비, 각 세포에서 인슐린 수용체, 포도당 수용체 문제인데, 포도당 수용체는 쉽게 말해서 세포에 있는 포도당 전용 통로입니다. 평소에는 세포 속에서 숨어 있다가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에 붙으면 세포 표면으로 이동해서 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포도당 수용체 소성체라는 통로를 여는 열쇠는 비단 인슐린만이 아닙니다. 근육을 움직여도 동일한 효과가 생깁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포도당 수성체가 세포 표면으로 이동해서 세포 안으로 당을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그 효과는 인슐린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하죠. 그동안의 건강서적 의료인 미디어 등에서 오직 인슐린만이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육이 인슐린 역할을 한다. 평소 근육을 많이 움직이면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근육이 증가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 41세인 13,600명의 데이터를 조사 분석했더니 근육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이 개선되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중 대비 근육 비율이 10%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 지표 값이 14% 감소하고 당뇨병 발병 위험은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근육이 늘어날수록 당뇨병 위험은 낮아진다는 과학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당뇨병이나 당뇨병 해비군이 되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경우에도 근육을 움직여서 당을 소비하는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수용체가 기능이 떨어져도 근육질을 잘 움직이기만 하면 혈당을 낮출 수가 있죠. 운동이야말로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 혈당을 낮추는 비결인 셈입니다. 약 없이 혈당을 잡으려면 그래서 운동을 해보자. 근육을 통해서 운동을 해보자 라는 거네요.